62페이지에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이다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를 개발할 지역과 개발하지 아니할 지역, 이거로 크게 이대별합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은 다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서 어떤 용도로 여기서 개발할 것이,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 국토를 선으로 그어서 구획하고 있는가? 그 용도 지역을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일정한 용도 지역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가? 첫 번째가 용도 제한입니다. 용도 제한. 이 안에는 토지들은 용도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라. 그게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이 안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라. 이거는 공업 용도로, 상가용 용도로 사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여기서 용도 지역을 정해놓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형태 제한입니다.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짓 때 일정한 크기, 일정한 형태로 져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형태 제한입니다. 형태 제한은 그 수단 내지 방법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도구로 형태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용도 제한과 형태 제한이 구체적으로 뭔가? 자, 용도 제한은 먼저, 용도 제한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도표의 형식으로 용도를 제한합니다. 형태 제한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조문 자체에서 조문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법 체계를 크게 보게 되면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대표기관 맞습니까? 국회가? 어쨌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것, 이게 바로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 행정부, 집행부에게 법을 만들어줘야지 그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우리에 보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법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래야 빨리빨리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법에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바운다리를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개략적인 태도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안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이게 대통령령, 그 다음에 장관령, 이런 식으로 부령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는 뭔가?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든 것을 조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과 영은 전 국토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적용되는 거죠. 조례는 어떻습니까? 조례는 그 지자체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 그러면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적용된단 말입니다. 천안시 조례, 그러면 천안시에서만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과 영이 있고 조례가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아까 용도지역제도 다시 보면, 자 가볼까요? 용도지역제도 보게 되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기를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누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을 시행할 행정부에서 그 시행세칙을 정하라라고 위임하고 있죠. 그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나눠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 세 번 지정한 이것을 영에서 지정한다. 대통령령에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토개혁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국토개혁법 시행령 맨 끝으로 가게 되면 여기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를 가게 되면, 별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표가 별표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표 28까지 있죠. 그러면 그 앞에 플러스 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국토개혁법 가서, 국토개혁법 시행령 가서 이런 것들 일일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그러면 별표 1, 별표 뭐 2, 3, 4 이렇게 되는데 자, 별표 2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2 보게 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랬죠? 별표 4 보게 되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랬죠? 규율하고 있는 양식을 보게 되면 보세요. 자,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쭉 내려가는데 준주거지역으로 가니까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랬죠? 또 상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쭉 내려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가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다가 별표 14 보게 되면 건축할 수 없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랬죠? 또 63페이지 보게 되면 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랬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랬죠. 규율 태도가 두 가지 아닙니까? 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냐? 이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뭐냐? 이렇게 규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규율 태도가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완화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할 수 없는 이게 완화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제한 것은 요러한 것은 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요거 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용도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빼놓고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제하는 것보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가지고 규율하는 것이 훨씬 행위 규제가 완화된 상태죠. 없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보면 어떻습니까?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지역의 행위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는요 법을 볼 때는 법제처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국토계획법을 여기서 검색창에 칩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이 있고 국토계획법이 있고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이 있고 그 밑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클릭하게 되면 시행령 제1조부터 쭉 조문이 쭉 나오고 맨 밑에 맨 끝에 보게 되면 여기서 시행령 별표가 나옵니다. 별표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62페이지 보는 요 그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별표 4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개를 클릭합니다. 그럼
별표 4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제1종 일반죽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쫙 나옵니다. 다시 클릭하게 되면 주르륵 닫히고 요걸 펼치게 되면 주르륵 펼쳐지고 요 앞에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클릭하게 되면 다시 접히고 요게 플러스 표시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별표 4를 펼치게 되면 일어납니다. 1.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이런 거 된다. 이런 거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된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건 요거에 해당 제1종 일반 주거지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다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호에 보게 되면 이거 말고도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라 해가 쭉 나옵니다. 여기 목에 보게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가 하더라도 그 토지가 속하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일반 의식종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해당 지자체 조례가 허용한다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각 조례마다 A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거 다 된다. B라는 시에서는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된다. C라는 시에서는 이거 안 되고 이거 된다. D라는 데서는 되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르겠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를 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비지역에 있는 토지에 내가 여기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비지역의 조례를 봐야 될 거 아니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 제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형태 제한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수단으로 건물의 형태를 규율합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다. 대지 면적이 있으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이거를 건폐율이다라고 한다고요. 건폐율은 각 용도 지역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합시다.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이 40이다라고 한다면 건축 면적은 40만큼 질 수 있다 이겁니다. 100평이다, 건폐율이 40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40평만큼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폐율이 60이다라고 한다면 60평만큼 질 수 있다. 건폐율이 80이다라고 한다면 80평만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건폐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 건물이 뚱뚱해지겠죠. 건물이 대지를 깔고 앉는 비율이 늘어나겠죠. 건폐율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줄어들게 되면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간격이 보다 더 넓어지겠죠.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건폐율을 계산할 때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관해서 면적을 계산할 때는요, 건축물이든 토지든 면적을 계산할 때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수평투영 면적. 쉽게 말하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여기에 지금 건축 면적이다라고 했을 때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림을 제가 좀 잘못 그리는데요. 지금 바닥 면적이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얼마나 깔고 앉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이 건축 면적이죠. 요 바닥 면적. 요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면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 깔고 앉기에 요게 건축 면적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건폐율의 기준이 되는, 건폐율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건축 면적은 요거 A냐 아니면 위에 거 이거 B냐 어느 거예요? A가 건축 면적이에요? B가 건축 면적이에요?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앉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비율이 건폐율이라고 그랬죠. 자, 건물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수평투영 면적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따라서 건축 면적은 A가 아니고 뭐예요? B죠. 또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젖었다라고 한다면 요게 건축 면적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옥으로 젖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건축 면적이 되겠죠. 요게.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면적을 계산할 때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한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위에서 내다본 그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면적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요게 토지의 면적이 되죠. 근데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토지의 면적은 요게 토지의 면적이냐 아니면 요게 토지의 면적이냐 이 말이에요. A냐 B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면적을 할 때는 뭐라고요?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토지의 면적은 뭐예요? 요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이게 토지의 면적이라고. A 요거는 뭡니까? A 요거는 표면적이죠. 따라서 토지가 평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의 면적과 표면적이 같겠죠. 경사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표면적하고 토지 면적이 다르겠죠. 표면적이 더 크겠죠. 자, 어쨌든 토지든 건물이든 면적을 계산할 때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한다라고 알아두시고,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토지를 깔고 앉을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고, 건폐율은 법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에서 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라 라고 위임하고 있고, 0에서는 다시 지자체 조례 요 범위 내에서 니들이 알아서 정하라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보세요.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보게 되면 주거지역 그래놓고 앞에 70, 뒤에 500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있는 것이 건폐율이고 뒤에 500이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최대치, 건폐율의 최대치는 70, 용적률의 최대치는 500,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라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을 70 범위 내에서 정하라라고 자 시행령과 조례 위임하고 있죠.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7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는 자 전용 주거지역에는 50, 50, 일반 주거지역에는 50, 50, 60, 60, 50, 준주거지역은 70, 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라라고 하겠단 말입니다. 거기 조례에 보니까 조례 앞에 공란으로 되어 있죠. 왜 공란이 되어 있습니까? 이래 되겠죠. 준주거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최대치가 70이라 그랬죠. 7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에서 알아서 정하라 이겁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은 땅이 부족하니까 서울에서는 우리는 건폐율 70을 정하고 이거 최대치 다 주겠다. 70 주겠다.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는 아예 우리는 그렇게 서울처럼 땅이 부족하지는 않다. 우린 60만 주겠다. 그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다른 아산에서는 우리 그렇게 필요 없다. 우리는 50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각 지자체에서 형편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를 주겠다라는 걸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용적률은 자, 여기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연면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자, 1층이다라고 한다면 1층의 바닥 면적하고 연면적은 동일하겠죠. 근데 이게 3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걸 다 합해야 이게 연면적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용적률을 많이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는가? 건물의 층수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건폐율이 만약에 여기서 50인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이 용도 지역의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만약에 200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건폐율이 50이니까 이 땅이 만약에 100평이라고 한다면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은 요거는 50평만큼 깔고 앉을 수 있는 거죠. 바닥이 50평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50평. 근데 용적률이 200이면 어떻습니까? 50, 50, 50, 50 하게 되면 그 전체가 200이죠. 4층짜리 건물로 돼가지고 용적률 200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용적률 200에서 용적률 300으로 100을 더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 층씩 더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6층으로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요. 건폐율을 높이면 건물의 부피가 좀 더 커지고 뚱뚱해지고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건물의 형태 이것을 규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형태 제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용적률은 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정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자, 거기서 법과 영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자, 여기 용적률을 200에서 500 범위 내에서 정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500 주겠다. 대구광역시에는 400 주겠다. 또 영천시에서는 350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달라질 것 아니냐고요. 각 지자체마다 달라질 거라고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다가 투자하고자 하면 이 땅을 내가 투자하고자 할 때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개발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하는 얘기죠. 개발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기서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여기서 국토개법 시행령 별표에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질 수 있다라고 하고 이를 이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라고 하고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거기서 법과 영의 조문 자체에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라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국토계획은 국가의 고유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고유 사무다라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토지가 속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제한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잠깐 건폐율을 볼까요? 건폐율만 보면 어떻습니까? 자,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높죠? 근데 3종으로 되게 되면 건폐율이 60에서 50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3종 일반적으로 되게 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잖아. 그러니까 동간 간의 거리가 좀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고층으로 짓게 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좀 덜 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은 90인데 일반은 80, 근데 근린상업지역은 제일 적게 주죠. 왜 제일 적게 주는 겁니까? 근린이 뭐예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이 말이잖아요. 공업지역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공업지역은 70주네. 그 다음 보세요. 녹지지역은 보게 되면 보존녹지서부터 그 아래까지는 전부 다 20씩 주죠.
건폐율을 주는데 20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20이 아니라 40 주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0이 아니라 40 주는데 어딥니까?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은 40을 주죠. 다른 데는 모두 20을 주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2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이유는 이처럼 용도지역을 정하고 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형태를 규율함으로써 이것을 제한하겠다, 행위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으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마련되는 겁니다.